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이시도 아이작 라비는 생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를 과학자로 만든 분은 내 어머니다. 자녀가 학교 다녀올 때 브루클린에 사는 유대인 어머니 대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하고 묻는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었다.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바로 이 차이가 나를 과학자로 만들었다. 라비의 어머니는 그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고 질문하는 행위를 통해 그의 호기심을 구체화하도록 도왔다. 또한 구체화된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이는 훗날 그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안녕하세요. 책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다연 출판사에서 나온 질문지능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은이 아이작 유,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거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수 과정을 마쳤다. 현재 삼성전자에 몸담고 있는 아이작 유는 매일 독서를 통해 위대한 지성들의 영감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는 문학, 인문학, 경제, 사회, 역사, 과학, 기술, 예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약 3,000권의 책과 10,000편의 논문을 탐독했다. 이제 열정적인 독자에서 창의적인 작가로 거듭난 그는 좋은 책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안심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안다면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물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은 대화 상대의 집중과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열정을 이끌어낸다. 그리하여 훌륭한 선생, 유능한 대중 강연자, 매력적인 프레젠터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훌륭한 질문은 때때로 누구도 알지 못한 놀라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찾게 해준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 투수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이 진보되고 개혁되었던 수많은 사례는 관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가능케 했던 신선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삶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기술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기는커녕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배우기에 힘쓴다면 높은 수준의 질문하는 능력, 곧 질문 지능을 갖출 수 있다. 질문 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닌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후천적 능력이다. 우리의 높은 수준의 질문 지능을 키워내야 한다. 질문 지능은 개인, 가정, 조직, 더 나아가 사회 전체 문화에 이르기까지 창의력, 설득력, 의지력, 탐구력, 인간관계 등의 필수 능력들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지성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뽑았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시공간 및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타임은 아인슈타인을 천재과학자, 인도주의자, 원자와 우주의 신비 열쇠를 지닌 열쇠공으로 비유했고,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 어떠한 과학자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혁명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삶을 통찰력 있게 관찰한 후 말했다. 아인슈타인, 그는 엄청나게 많은 간단한 질문들을 물었던 사람이다. 그는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신의 생각을 들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은 약 6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물론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3분의 1이, 미국 변호사의 5분의 1이,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졸업자 4분의 1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모두 유대인이다. 뉴욕시 국립중고등학교의 교사 2분의 1이 또한 유대인이다. ABC, MBC, CBS,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방송사 및 신문사 상당수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 창업자 대표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앤디 백톨샤임, 옐프의 제레미 스토펠만, 링크트인의 제프 위너, 트위터의 비즈 스톤, 페이팔의 맥스 레프친 등이 모두 유대인이다. 알다시피 아인슈타인 또한 유대인이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많은 이가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과 교육법을 연구한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의 뛰어난 능력과 놀라운 업적을 놓고 학자들은 유대인의 지능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다는 가설 아래 그들의 IQ를 연구했다. 그 결과 유대인의 평균 IQ 점수는 11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확실히 세계 민족 가운데 최고의 수치이다. 하지만 사실 홍콩 사람들의 평균 107,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106과 비교해 볼 때 IQ가 월등하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특별한 성공과 업적을 IQ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교육법에서 찾는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어머니의 질문 교육과 하브루타 교육이다.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핏줄이 중요하다. 즉, 아버지의 인종이 무엇이든 간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이 가정의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된다. 전 세계 유일하게 모계로서 민족의 정통 여부를 판단하는 까닭은 유대인의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유대인 어머니들은 믿는다. 질문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아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틀이 형성된다고 말이다. 질문을 통해 자녀는 부모와 깊이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사고력이 더욱 예리해진다. 이를 통해 지혜가 더 자라고 지식이 더 쌓이면서 유대인들은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된다. 어머니의 질문 교육을 통해 질문하기를 삶으로 배운 유대인 자녀들은 주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하면서 공부한다. 심지어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부한다. 유대인의 또 다른 교육법, 하브루타 교육을 보자. 하브루타란 히브리어로 친구,
짝을 뜻한다. 고로 하브루타 교육이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공부 방식이다. 집에서의 하브루타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 또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책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를 통해 답을 찾으며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하브루타 교육 역시 두 학생이 짝을 이루어 책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결국 유대인의 교육법 중심에는 질문하기가 있다. 질문하는 교육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평생에 걸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는 유대인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 즉, 유대인들이 놀라운 성공과 업적을 달성하는 비결은 질문하는 능력, 곧 질문 지능을 극대화하는 교육에 있다. 질문하기는 인간의 사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09년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질문과 질문을 통한 토론이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배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실험을 이끈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미셸 K. 스미스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유전학 개론 수업에서 질문들과 이에 대한 토론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했다. 그는 첫 번째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진 뒤 그들의 첫 번째 답을 기록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이후 옆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시킨 뒤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두 번째 답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받았고 그들의 답들이 기록되었다. 실험적으로 교사 및 그부들이 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질문 2에 답하기 전까지 그 답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총 16세트의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맞춘 학생들은 전체의 52%였고 질문에 대한 토론 이후 다시 그 질문을 물어보니 정답을 맞춘 학생의 비율이 92%로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정답을 맞힌 비율은 90%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첫 번째 질문을 잘못 답한 학생들은 전체 48%였는데 질문에 대한 토론 이후 다시 그 질문과 동형 질문을 모두 맞춘 학생들은 77%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그의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문과 질문을 통한 토론이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곧 인간의 사고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앨리슨 킹은 스스로 질문하기 또한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자가 질문을 통해 사람들은 주어진 대상이나 자료의 중요한 점들에 집중하고 내용을 분석하며 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과 연관시킬 수 있다. 계속되는 질문, 답, 질문의 사이클 안에서 대상과 자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초등교육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초등교육 수업은 2개 반으로 운영되었고 이 중 한 반의 학생들은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자가 질문을 교육시켜 그들이 강의 내용을 공부할 때 스스로 질문하도록 도왔다. 다른 한 반의 학생들은 자가 질문을 교육시키지 않았고 강의 내용을 복습을 통해 공부하도록 도왔다. 평가를 위해서 하나의 예비시험과 5개의 이해도 시험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가 질문을 통해 공부를 한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습을 통해 공부한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수업 이해도를 보였다. 첫 예비시험의 경우 평균 점수가 50점에서 60점으로 두 반 모두 비슷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험 이후 자가 질문 학습을 한 학생들이 복습 학습을 한 학생들보다
평균 20점이나 높은 시험 결과를 보였다. 그는 질문하기가 인지적 노력을 촉진하고 자료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이해력, 사고력, 학습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본인이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통한 학습법은 학생들이 두뇌를 풀가동시키는 광범위한 사고 과정을 겪게 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생각은 질문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에 의해 그 가지를 뻗는다. 만약 학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학문은 전혀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경제학, 정치학과 같은 수많은 학문 분야들은 사실 꼭 답이 필요했거나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답을 추구해야 했던 질문들에 의해서 태동한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의 학문은 신선한 질문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원동력 삼아 깊이 있게 추구해 갈 때 계속 활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9월 개최되었던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했다.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감당한 한국에 감사를 표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 뒤에 흐른 것은 정막뿐이었다. 그 어떤 한국 기자도 이 중요한 기회에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결국 그 기회는 중국 기자가 차지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 대화하며 토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몹시 취약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입시학원, 심지어 대학의 교단에서 이르기까지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이를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한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도 학생들은 잘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답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통한 대화와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질문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질문이 수업 흐름을 끊고 잘난 척하고 나대는 행위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에는 학생의 질문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으며 질문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여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주입식 교육으로 당장의 성적 향상에 집중하려는 흐름이 있다. 어쩌면 오바마 대통령이 준 질문 기회를 한국 기자들이 날려버렸던 것은 질문하기를 가르치지 않고 질문하기를 권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질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 우리 교육 풍토는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해 보이는데 사실 질문하지 않는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는 풍토다. 교육학 박사 댄 로스타인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할 때 그들은 더욱더 주도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깊은 이해력을 얻고 스스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모든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기를 잘 배워야 하고 모든 교육가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만 질문하는 것은 좀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질문하기는 마치 선생님의 영역이라는 듯이 말이다. 오늘날 인류는 교통과 통신의 혁신을 통해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세계인 간의 교류와 통합을 이루어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인류는 전 세계의 값진 지식과 정보, 지혜에 누구나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 흐름을 볼 때 단순한 암기를 강요하는 교육, 주입식 교육은 사라지고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사회는 문화, 인종, 종교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이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는 갈수록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질문하기를 가르치고 모두가 질문하기를 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98년 스탠버드 대학교의 한 기숙사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공동으로 구글을 창업했다. 당시 그들은 비즈니스 트레이닝 또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기존의 회사들처럼 마케팅이나 투자 전략, 즉 어떻게 구글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매우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돈은 나중에 알아서 굴러 들어올 것이다. 1998년 구글은 스탠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수잔 비치스키의 집 차고로 이사했다. 구글은 최초로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인 앤디 벡톨샤임으로부터 1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점점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사용자가 급격하게 폭발하자 1999년 6월 한 벤처 캐피털 회사가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2004년 구글 주식이 처음 공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하여 단숨에 구글은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의 기업이 되었고 본사를 캘리포니아 마운튼 뷰로 옮겼다. 현재 구글은 핵심 검색 엔진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구글 독스,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인 구글 플러스,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인 크롬,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등을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방식을 혁신 및 정의하고 있다. 이 위대한 구글을 어떻게 두 대학원생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스탠버드 대학교 기숙사의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레리 페이지가 문득 던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어느 날 밤이었다. 꿈을 꾸다가 도중에 잠에서 깨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모든 인터넷 웹을 다운로드하고 이것들을 잘 링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레리 페이지는 이 What if 질문을 던지자마자 종이와 펜을 꺼내 들어 과연 이 생각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 테리 위노그라드 밑에서 월드 와이드 웹의 수학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만든다는 사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친구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고민했고 결국 둘은 구글의 성공을 있게 해준 검색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의 특허를 이끌어냈다. 당시 야후로 대표되는 검색 엔진은 검색할 키워드가 인터넷 페이지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따라 페이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페이지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실제로 평가하는 페이지의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레디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당신의 인터넷 페이지를 다른 인터넷 페이지들에서 얼마나 자주 링크하는가와 동시에 링크하는 인터넷 페이지들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산, 당신의 인터넷 페이지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순위화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만약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말을 퍼나를수록 동시에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요 정치인, 사회 인사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일수록 당신의 말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해진다는 이치이다. 이렇게 레리 페이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가능성을 What if 질문을 통해서 보았고 생각했고 연구했으며 결국 오늘날의 구글을 있게 만든 페이지 랭크라는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1976년 스티브 잡스는 그의 부모 집 창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했다. 1985년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나왔고 정확히 12년 뒤 거의 파산 위기에 빠진 애플을 구하러 왕의 귀환을 한다. 2011년 10월 암으로 세상을 등지기까지 그는 애플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어냈다. 그가 애플을 통해 만들어낸 제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 애니메이션, 음악,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소매업, 디지털 출판이라는 7가지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스티브 잡스는 먼 미래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상상들을 오늘날의 기술과 장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흔하고 평범한 것을 거부했고 늘 차별화된 신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스티븐 잡스가 진행하는 신제품 설명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애플의 충성 고객은 밤새워 줄을 섰고 마케팅과 브랜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 했다. 수많은 기자가 경쟁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영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 한번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에게 매료되고 설득되어 그의 제품들을 반드시 사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애플 마니아가 되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의 뛰어난 설득력의 비밀은 무엇일까? 만약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보통의 컴퓨터 회사로 생각했다면 그의 마케팅 캠페인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우리는 매우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는 우아하게 설계됐고 사용자에 친화적입니다. 사겠습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신제품을 소개할 때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과 영감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은 기존의 것과는 달랐다. 그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실제 그의 마케팅 캠페인은 왜 그 제품을 만들었는지, 즉 애플의 가치, 믿음, 목적에서부터 시작한다. 애플이 만드는 모든 것에서 현상 유지란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믿습니다. 애플의 제품은 새롭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또한 애플의 제품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우아하게 설계됩니다. 우리는 늘 최고의 컴퓨터를 만듭니다. 하나 구입하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이러한 메시지는 단지 정보의 순서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왜 애플이 존재하는지, 왜 그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전달하고 있다. 애플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곧 애플이 만드는 제품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제품 그 자체가 고객들에게 구입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는 이유가 된다. 스포츠 역사에는 늘 마의 벽이 존재해 왔다. 마의 벽은 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기록이며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의미한다. 마의 벽은 언제나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마의 벽이 존재하기에 위대한 선수들은 이를 뛰어넘고자 피땀을 흘린다. 그리고 관중은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리만족 및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1908년 피겨스케이팅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여자 피겨스케이팅은 200점이라는 마의 벽이 있었다. 모든 선수가 200점을 꿈의 점수라고 불렸을 만큼 100년 동안 아무도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어쩌면 마의 벽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하지만 2009년 전 세계를 뒤흔든 새 역사가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김연아가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고점인 207.71점을 받아 우승한 것이다. 그녀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200점이라는 마의 벽을 무너뜨린 뒤 말했다. 모든 선수와 심판들이 머릿속에 그어놓은 심리적인 한계선을 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아가 200점을 돌파하자 여자 피겨스케이팅에는 연이어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김연아의 뒤를 따르기라도 하듯 많은 선수가 우후죽순으로 연달아 200점을 돌파한 것이다. 김연아는 2009년 10월 그랑프리 트로피 에릭 봉파르에서 210.03점을 받아 압도적으로 우승했고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28.56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다시 한번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아사다 마오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05.50점을 받아 처음으로 200점을 넘겼고 안도 미키는 2011년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생애 최고점인 201.34점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육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100m를 10초 이내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1983년 미국의 켈빈 스미스가 미국 올림픽 페스티벌 대회에서 9.93초를 기록,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초의 벽을 허물었다.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되자마자 수많은 선수가 너나 없이 10초의 벽을 넘어버렸다. 켈빈 스미스와 동갑내기인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 10초의 벽을 뚫었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현재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육상 선수가 9초대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 선수가 마의 벽을 넘어버리면 다른 선수들도 덩달아 마의 벽을 넘어버리는 일은 왜 발생할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어놓은 심리적 한계, 즉 마의 벽이 다른 경쟁자에 의해 무너짐에 따라 자신도 그 선수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why not? 즉, 그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또는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why not 질문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게 하며 자극과 동기 유발을 형성하여 의지력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든다. 네, 지금까지 질문 지능 읽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